여기에서는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계 평형에서는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 생산자에서 그걸 잡아먹는 1차 소비자, 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그 위에 3차, 4차. 그래서 최종 소비자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풀을 또는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뱀이 잡아먹고, 뱀이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뱀이 토끼를 잡아먹고,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죠. 자, 근데 이제 생태계에서는 이 한 사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 토끼, 도마뱀, 참새, 다양한 이런 그 동물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그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 종류의 생물이 여러 생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고 잡아먹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그물. 자, 그래서 요 먹이 그물 내에서 먹이 사슬을 좀 찾아볼게요. 이건 꼭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자, 먼저 낙엽이 다음을 거쳐서 참새와 딴 걸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자, 낙엽과 참새죠. 그러면 낙엽과 참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낙엽이 지렁이를 거쳐서 참새에게 가게 되고, 참새를 잡아먹는 뭐 뱀이나 뱀 또는 독수리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끼와 독수리로 거치는 먹이 사슬은, 먼저 토끼가 뜯어먹는 건 싱싱한 풀이죠. 그 다음에 토끼를 독수리에게 가기 전에 한 단계 거쳐야 되니까 얘는 뱀밖에 없겠네. 그렇죠? 자, 이러한 먹이 사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 즉 열매죠. 열매를 먹는 애들은 뭐 다람쥐나 송충이 같은 애들이 뭐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다. 그치? 다람쥐. 그 다음에 다람쥐가 뱀을 거쳐서 뱀을 잡아먹는 거는 독수리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뭇잎. 송충이는 그렇지, 나뭇잎을 주로 먹죠. 송충이를 거쳐서 독수리로 가는 거는, 얘는 좀 다양하게 많네요. 그렇죠? 거미가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도마뱀이 먹기도 하고요. 잠깐, 근데 도마뱀은 독수리로 안 가네. 그치? 그래서 얘는 지워야 되겠네. 도마뱀 지우고, 거미. 그 다음에 거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미, 송충이 아니다. 잠깐만. 송충이에서 바로 독수리로 가야 되니까, 거미나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을 거치게 되면 다른 애들을 한번 거쳐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로 참새네. 참새. 이렇게 거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여기랑 좀 다르네. 그치? 여러분들은 그 거미하고 뱀을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치냐 두 단계를 거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두 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 그치? 송충이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독수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거미를 거쳐서 뱀을 거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미를 거쳐서 참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미를 거쳐서 두더지로 갈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도마뱀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해를 거쳐 갈 수도 있죠. 진해를 거쳐서 참새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두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먹이 사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생태 피라미드를 뭔가 딱 쌓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그 생태계 내에서 개체 수는 얼마나 있는지,
총 생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각 단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이 얼마인지 피라미드로 이렇게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 그래요. 자, 옆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이제 생태 피라미드의 모습이에요. 교과서 246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영양 단계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요거는 개체수 피라미드예요. 개체수 피라미드. 총 몇 마리가 있는지 제곱미터당 개체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생물량 피라미드. 제곱미터당 생물의 지금 그람으로 표시되는 걸 봐서는 아마 무게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체수는 마리로 표시하다 보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체중이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한 마리로 보게 되는데, 생물량은 이제 총 무게, 그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피라미드. 그 각 영양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킬로칼로리, 에너지로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피라미드처럼 점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게 작아지게 되지, 그렇지? 개체수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생물량도 줄어들고,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된다. 자, 옆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지.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종류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개체수 피라미드랑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보통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우리가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 자, 개체수 피라미드. 하위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보다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이 피라미드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생태계다. 자, 생물량 피라미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에너지 피라미드. 이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보면, 자, 생산자, 풀을 누가 먹냐면 1차 소비자가 먹지. 그리고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상위 단계의 소비자들은 하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섭취하고 생명활동에 쓰고 나머지는 배설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죽어서 시체로 남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생태계에 대해서 풀이 있고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예를 들면 치타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상위 포식자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사자나 이렇게 최종 포식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사자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영양 단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지.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최종 포식자를 먹이로 하는 그 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를 먹이로 하는 소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개체수나 그 에너지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자를 먹이로 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까?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사람의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은 각 영양 단계에서 그 다음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그래서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예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려면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1차 소비자부터 구할 수 있어요.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1차 소비자의 이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이니까 280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분의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26.8이 되겠지. 그렇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소비자는 이전 단계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총량분의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자, 3차 소비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것분의 2차 소비자. 아니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것분의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1차 소비자의 비율은 약 10%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그것보다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치? 대충 소수점을 제외하고 보면 26분의 1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는 1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예시가 좀 잘못 나온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기 보면 보통 유지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1차보다는 2차의 에너지 효율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먹이당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풀을 먹는 것과 그 풀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아가는 초식동물 고기를 먹는 것은 이 먹이의 에너지 그 밀도가 고기가 훨씬 높지, 그치?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게 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 볼게요. 물질 같은 경우에 생산자에 있는 그 물질은 1차 소비자에게로 1차 소비자의 물질은 2차 2차는 3차에게 이렇게 영양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물질과 함께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지, 그치? 그때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얘는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다. 태양의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뭐 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 풀이 있기 위해서는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 생산자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한 에너지를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이 되는 것이다. 자,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또는 열의 형태로 방출하고 나서 남은 에너지가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동하고 나면 일부는 이렇게 각각 여기서 열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가 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야.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감소한다 그랬지? 에너지 효율은 유지되거나 증가하지만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질은 순환하게 돼요. 우리가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고 또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무기물은 다시 생산자가 이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일까? 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태양 에너지인 거예요. 자,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생태 피라미드가 잘 유지가 되는 건데 생물 군집 내에서 종류랑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생태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어떤 인공적인 섬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슴이 있고 그리고 얘를 잡아먹는 늑대 이렇게 세 가지 개체군만 있다고 칩시다. 서로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지. 사슴이 먹고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늑대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사슴이 예쁘다고 해서 늑대의 개체수를 확 줄여줘. 그러면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슴의 개체수를 줄여줄 수 있는 포식자가 없어지게 되지.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돼?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랬다가 이렇게 증가한 사슴들이 이 풀을 굉장히 많이 뜯어먹겠지. 그러면 이 섬 내에 이 생산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생산자가 줄어들게 되고 사슴의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섬의 생태계 자체가 균형이 깨져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사슴의 개체수가 또 너무 감소하게 돼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생태계에서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한 종이 또는 영양 단계가 증가, 감소하게 되면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다른 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 이렇게 안정된 생태계가 있어.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 1차 소비자의 증가에 의해서 다른 그 영양 단계에 있는 개체군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 어떻게 돼? 얘를 먹이로 하는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겠지. 반면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의 수는 증가하게 돼서 이러한 이 피라미드의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2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의 먹이가 되는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된 평형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순서는 이것을 따라가겠지만 그 정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은 그 생태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지금 괄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의 설명을 보면 하나의 먹이 사슬에서 1차 소비자가 지금 표시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하나의 먹이 사슬에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3번에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죠. 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좀 다르게 돼 있네. 그치?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고 여기 이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달라서 이게 3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4번 따로 적어줄게요.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역시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가로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생태계 평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먹이 그물,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인들, 우리 예전에 배웠었지, 그치? 환경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근데 생물종이 다양해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요 먹이 그물을 보면 이 생태계 내에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물에 얽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그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섬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서는 하나의 그 영양 단계가 개체수가 변동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또는 이전 단계의 그 개체군들의 수가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의 멸종이 그 전체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갖추고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가 없어졌어. 하지만 지렁이를 먹이로 하는 다른 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가 없으면 송충이 잡아먹고, 그렇죠? 토끼가 없어지면 대신 토끼를 잡아먹고 사는 뱀은 다람쥐나 또는 도마뱀 같은 다른 먹이를 통해서 종이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해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어떻게 된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빛, 물, 공기, 온도, 서식 공간 같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남극과 같이 추운 환경에서 서식하는 이 펭귄 개체군은 먹이가 많더라도 개체수가 더 증가하지 않고, 왜? 그 남극의 혹독한 추위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 볼게요.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안 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그 생태계 내에서 생물 종의 수가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 순환이었지? 물질의 순환은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은 원활해야 된다. 자,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지 않은 생태계는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 녹조라떼 알죠? 그건 뭐냐면은 그 호수 생태계에
갑자기 그 영양물질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영양물질을 먹이로 하는 녹조류가 갑자기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녹조나 홍조 같은 이런 현상, 이 현상을 만드는 조류들이 얘네들이 만드는 그런 부산물들이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 독소를 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는 다른 생물들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그 평형이 깨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먼저 지진, 호수, 산사태, 가뭄 인간이 유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에 의해서 평형이 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복구가 되고 생태계 평형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 자, 인간의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사실 복구가 쉽게 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 사업, 도로나 댐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하면서 숲이 훼손되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파괴되고, 댐이 건설되면은 그곳이 수몰되기 때문에 그곳 생태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벌목, 우리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게 되고 역시 그것도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사용,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증가하면서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게 되고, 그럼 역시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인간의 활동들이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리고 위협하게 되니 이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으로 변한 이 생태계를 우리가 복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우리가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 오타인데요. 멸종 위기 생물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산이나 이런 하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 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그런 구역들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도로가 건설되어서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서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통해서 파헤쳐진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겠다. 자, 프린트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과서를 좀 같이 좀 볼게요. 혹시 교과서 내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자, 여기 보면 그 뉴트리아의 예시가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모피를 만들고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왔는데 얘가 이제 잘 안 팔리게 되면서 이제 뉴트리아를 방생하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낙동강 주변에서 습지 생물들을 마구 훼손해야 돼서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태계 피라미드, 생태계 평형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아까 봤었지, 그치?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만 나와 있지만 우리 그 프린트에서는 개체수와 생물량 피라미드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고 에너지 효율은 유지되거나 보통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잘 유지되는 것, 생물의 개체수와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사고력 기록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옥수수를 직접 먹는 거랑
같은 양의 옥수수로 소를 키워서 소를 먹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는 사실 옥수수보다는 옥수수도 먹고 소고기도 먹는 게 좋긴 할 거야. 그치? 소고기가 맛있잖아? 근데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는 자, 첫 번째 옥수수를 먹는 것과 두 번째 옥수수로 소를 키워서 이 소를 우리가 먹는 것. 자, 봐봐. 요걸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옥수수는 생산자잖아, 그렇지? 생산자를 우리가 먹느냐, 아니면 이것을 소를 키워서 그 다음에 먹느냐, 즉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의 차이지, 그렇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사실 고기가 맛있고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먹이긴 하지만 옥수수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옥수수를 우리가 직접 먹는 이 방법이 사실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 왜냐하면 옥수수를 먹은 소는 1차 소비자를 거치게 되면 이 소가 옥수수를 소화시켜서 그거를 일부 배설하게 되고 나머지는 또 열로 빠져나가게 되지, 소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나머지를 또 우리가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맛은 있지만 사실 에너지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직접 우리가 옥수수를 먹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무인도 내에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려면 옥수수만 먹어서 우리가 버티는 것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옥수수하고 소하고 사람이 동시에 무인도에 남게 되었어. 소가 이미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의 양을 가장 많이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옥수수를 소를 먹여서 그 소를 키워서 먹는 것보다는 소를 바로 죽여서 소를 먹고 나머지는 옥수수도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서는 이제 그 멸치 해부하는 것이 좀 나왔는데요. 이 멸치는 우리가 사실 되게 얕잡아 보는 그런 생물이긴 하지만 엄연한 척추동물이에요. 있을 게 다 있어요. 뼈대 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이 멸치 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위를 보면 이 멸치가 뭘 먹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멸치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멸치를 잡고 나서 얼마나 빨리 멸치가 죽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개중에는 그 안에 보면은 새우라든가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우리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먹이 그물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이것을 멸치나 또 다른 좀 더 큰 생선들이 잡아먹게, 물고기들이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멸치는 고등어나 대구, 참치 같은 좀 더 큰 물고기 잡아먹히고, 이것을 최종 소비자인 상어가 잡아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그 생태계의 평형 회복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린트해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까? 다시 한번 보자. 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증가에 의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지, 그치? 뭐 예를 들면 이 수중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뭐 플랑크톤으로 볼 수 있겠고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뭐 멸치를 잡아먹는 참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참치나 뭐 상어 이렇게 둬도 되고요. 그래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1차 생산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가 다시 2차 소비자의 감소와 생산자의 증가를 통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 변화와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이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자연 재해나 또 인간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 먹이 사슬이지, 그치? 그 다음에 먹이 사슬에 따라서 개체수나 에너지 양의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확인하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개체수 등이 안정된 상태. 요것이 평형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자, 얘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각각 생산자가 너무 증가하거나 1차 소비자가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2차 소비자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벌목, 환경오염 등이 생태 변화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